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비 내리는 밤 거리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37살 지역 복지재단의 주요 후원 기업 대표님. 그의 앞에는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쌍둥이 남매가 엄마 품에 안긴 채 서 있었습니다. 6살. 비에 젖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그 순간 남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50억 위자료를 거절하고 사라진 아내. 복지관 무료 급식소에 줄 서 있던 그녀. 그리고 폐공장 뒷골목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건넨 돈봉투. 익명의 제보로 터진 횡령 의혹. 하지만 USB 속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남자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돈을 거절하고 이런 삶을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남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5년 만에 전처와 아이들을 다시 만난 남자가 끝내 오열한 이유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강현우는 검은 우산을 든 채 장례식장 앞에 섰습니다. 37살 지역 복지재단의 주요 후원 기업 대표님.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 대신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현우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정사진 앞에는 35살의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자. 아니, 지금도 법적으로는 전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현우를 본 순간 서연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눈을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박정숙, 서연의 어머니, 한때 자신을 사위로 반갑게 맞아주셨던 분, 그리고 5년 전 자신이 딸을 버렸을 때 홀로 서연을 지켜주신 분.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향을 집어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돌아봤습니다. 63의 김말순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자로 언제나 유쾌한 미소를 짓던 할머니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참 편하게 사셨겠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 전 밝은 거실. 서연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2줄. 그녀의 얼굴에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63의 강여사, 재단 이사장이자 현우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애를 지워. 지금은 사업 확장이 급해. 애는 나중에 낳으면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현우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회사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아니, 몰두하는 척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연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문을 나서던 그 모습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현우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아버지가 되셨네요. 비서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4살의 도연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서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그는 지역 복지재단의 주요 후원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봉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였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봉사활동에 나서야 한다고요. 현우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한빛복지관.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급식 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사장님이셨어요? 오늘 봉사 오신다더니 진짜 오셨네요.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63세 봉사자.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웃었고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처음 오셨죠? 여기 사람들 참 좋아요. 다들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웃고 살거든요. 말수는 국자로 국을 퍼담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건넸습니다. 봉사가 끝난 후 복지관 마당에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우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 버려본 적 있으세요? 말순의 질문에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죄는 남거든요. 사람이 사람 버리면 그 벌은 반드시 받아요. 언젠가는요.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남편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애들 데리고 혼자 살았죠. 그 남편 나중에 재산 다 날리고 병들어서 혼자 죽었어요. 벌 받은 거예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은 그러지 마세요. 잘 사세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벤치에 앉은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벌을 받는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바쁘게 살면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현우는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복지관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 계속 보내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할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37이 됐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벌을 받는다. 말순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우는 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쓰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비서 도연이 복지관 봉사 일정을 전달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토요일 한빛복지관 급식 봉사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운명의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한빛복지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현우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 도영과 직원 4명이 함께였습니다. 기업 홍보용 사진 촬영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또 오셨네요. 김말순이 큰 소리로 반겼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유쾌했습니다. 현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사람 많아요. 100명은 넘게 올 거예요. 우리 사장님, 팔 좀 걷어야겠네요. 말수는 국자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웃었습니다. 현우는 손을 씻고 식판을 들었습니다. 11시,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노인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국을 퍼담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익숙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줄 중간쯤에서 한 여자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국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국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현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퍼담았습니다. 국물이 식판 밖으로 튀었습니다. 저기, 현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까만 눈망울, 또렷한 이목구비. 현우와 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린 시절의 현우와 똑같았습니다. 하준아, 조용히 해. 서연이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준. 현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명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조용히 현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
하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몰라. 그냥 가자. 서연은 식판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자리로 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말순이 현우의 팔을 툭 쳤습니다. 현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 10여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는 황급히 다음 사람에게 국을 퍼담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자꾸 시선이 서연이 앉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아마도 하윤이었을 그 아이는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반찬을 덜어주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게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자신의 가족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버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도연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더운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복지가 나는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급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앞치마를 벗으며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저기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왜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들, 건강해? 겨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준이가 뒤돌아보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궁금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아는 사람이에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순은 현우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이.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설거지나 하러 가요. 일하면 정신이 좀 들 거예요. 현우는 비틀거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적셨습니다. 그날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현우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리로 갔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수거함 옆에 낡은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외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홍색 외투였습니다. 현우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목 뒤편에 자수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이름. 하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외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분홍색 외투를 꼭 안은 채 복지관 뒤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목 뒤편의 자수를 쓸어내렸습니다. 하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씨였습니다. 아마 서연이 직접 한 땀 한 땀 놓았을 것입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외투는 낡고 해졌습니다. 소매 끝이 닳았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입었을까요? 얼마나 자주 빨았을까요? 하윤이.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딸,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6살이 된 딸, 오늘 복지관에서 본 그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아이. 현우는 외투를 얼굴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외투를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외투는 조수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현우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복지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외투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햇살이 차창을 비쳤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복지관 주변을 걸었습니다.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복지관 앞, 뒤, 옆.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올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현우는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현우는 복지관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여러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리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리봉사자. 서연이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기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5통이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였습니다. 도연도 몇 통 있었습니다. 현우는 복지관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월요일에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니? 전화는 왜 안 받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투는 가방 속에 넣어뒀습니다. 야, 강현우. 엄마 말 안 들려? 어머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현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외투의 자수,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아니, 만나고 싶다고. 월요일 아침, 현우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하루 쉴게. 일정 다 미뤄줘.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 9시. 현우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한빛복지관입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조리봉사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봉사하시려고요? 잠깐만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아니에요? 목소리 들으니 딱 아시겠네요.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말순이 전화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아, 네, 저예요. 조리봉사요? 사장님이? 왜요? 토요일 급식 봉사도 있는데? 말순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시간 여유가 생겨서요. 더 자주 봉사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좋죠. 우리 인력 항상 부족하거든요. 내일부터 오세요. 아침 9시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서연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현우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정장만 가득했습니다. 편한 옷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청바지와 면 티셔츠, 운동화를 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5시가 되자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청바지 차림에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아침 8시, 현우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하윤의 외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꼭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야겠다고. 화요일 아침 8시 45분. 현우는 복지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하윤의 외투가 들린 가방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 쪽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진짜 오셨네요. 김말순이 큰 소리로 반겼습니다. 그녀는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50대쯤 되는 여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처음이시죠? 일단 손부터 씻으세요. 저기 앞치마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씻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는데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도 현우를 보고 굳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봉사하러 왔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봉사? 당신이? 웃기지 마세요.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진심이야. 나도 이제 됐어요. 말 걸지 마세요. 보기 싫으니까. 서연은 돌아서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채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난처한 표정으로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기, 감자 좀 깎아주세요. 말순이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현우는 감자를 들고 칼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주방 반대편에서 양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3미터였지만 천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내내 현우와 서연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눈치를 챘는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급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봉사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도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우는 뒤따라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말순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말순은 현우를 복지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 여자 사장님 전 부인이죠? 현우는 놀라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토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뭐 하는 거예요, 사장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요? 사장님 애들이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거구나. 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소문이요? 서연 씨 말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재단 돈을 빼돌린다고, 불법 모금을 한다고.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요즘 자꾸 그런 소문이 나요. 출처도 모르겠고. 저는 안 믿어요. 서연 씨 5년 동안 봤는데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도연이 쌓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괜찮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현우는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빛복지재단 후원금 내역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밤 10시,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현우 씨죠? 저 이채은아예요. 서연 언니 동생.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아, 서연의 여동생, 32살이었던 그녀,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섰던 그 여자. 무슨 일이세요? 왜 언니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접근이라니. 나는 그냥 뭐요?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려는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미안?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언니한테 이상한 소문 돌던데 혹시 당신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거. 당신네 재단이잖아요. 한빛복지관. 당신이 후원자고. 근데 갑자기 언니한테 돈 빼돌린다는 소문이 돌아요. 우연이에요? 현우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조심하세요, 강현우 씨. 언니한테 또 상처 주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에 대한 소문, 재단 돈, 불법 모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현우가 알던 서연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현우는 다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현우는 복지관 뒤편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헌옷 수거함이 보였습니다. 토요일에 외투를 발견했던 그곳. 현우는 가방에서 분홍색 외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서연에게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우는 외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복지관에 다녀야 할까요? 서연은 자신을 거부하는데, 소문은 점점 퍼지는데, 현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우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만이 현우를 따라다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스팸 메일 사이로 제목 없는 이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낡은 폐공장 앞이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갈색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사진은 멀리서 찍은 것 같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복지관 조리봉사자, 불법 모금 의심, 증거 수집 중.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서연의 옆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이것 좀 봐. 도연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이 사진 진짜일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진 조작도 많으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 혹시 사장님과 관련 있는 분입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을 확대했습니다. 폐공장이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검색했습니다.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폐공장 지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은 섬유 공장들이었습니다. 거기구나.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키를 들었습니다. 이성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8시, 현우는 폐공장 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건물 한 건물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배경과 비교했습니다. 5번째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였습니다. 벽에 금이 간 무늬가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서연이 이런 곳에 왔을까요? 정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건물 뒤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서연이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몸을 건물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서연과 남자는 불과 10m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번 달 것도 가져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서연이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현우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이 든 봉투,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폐공장,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이메일 속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불법 모금, 설마, 진짜?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분명히 돈을 건넸습니다. 현우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안 돼. 일단 확실히 알아봐야 해. 현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현우는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이서연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줘. 최근 5년 동안 뭘 했는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도연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서연, 35세, 전직 교사, 5년 전 퇴직, 현재 한빛복지관 조리봉사자, 쌍둥이 남매 양육 중, 월 소득 약 150만 원, 거주지 월세 40만 원. 이게 다야? 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빚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본 장면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도연아, 한 가지만 더 부탁해. 말씀하세요. 내일 토요일 이서연 미행 좀 해줘. 조심스럽게.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그건 부탁이야. 꼭 필요해. 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폐공장의 어둠이 떠올랐습니다. 갈색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서연이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금요일 저녁 7시. 현우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20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맨 끝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마이너스 배준혁 변호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네. 40살의 배준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배 팀장. 현우와 대학 동기였고 10년 넘게 법률 자문을 맡아온 친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농담을 좋아했지만 일은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바쁜데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바쁘지 내가 뭐. 앉아. 준혁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앉았습니다. 준혁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급하다고만 했잖아.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형, 혹시 불법 모금이랑 횡령 그런 거 잘 알지?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내 전문 분야잖아. 왜? 회사에 문제 생겼어? 아니, 회사는 아니고. 현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이야기, 서연 이야기, 익명의 이메일 이야기, 폐공장에서 본 장면까지. 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강현우. 그 여자, 내 전 부인 맞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5년 만에 나타나더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알고 싶어서. 준혁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형법 책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혁은 책을 탁 닫았습니다. 근데 현우야, 내가 본 게 진짜 사기인지는 모르잖아. 그냥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걸 수도 있고. 그럼 왜 폐공장 같은 데서 만나?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점프 투 컨클루전 하지 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준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우 옆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야. 뭐? 이건 내 마음 문제야. 너 그 여자 아직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웃었습니다. 야, 나도 내 결혼식 갔었어. 그때 너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데. 근데 왜 헤어졌는지는 안 물어볼게. 내 사정이니까.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넌 그 여자 의심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여자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현우는 서연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형? 야, 내 조언은 이거야. 직접 물어봐. 그 여자한테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런 데서 돈을 주는 거냐고. 근데 나한테 말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끝까지 물어봐. 포기하지 말고. 너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5년 전에 제대로 못한 거. 준혁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사랑의 불법은 없어. 내가 그 여자 사랑한다고 해서 경찰서 가는 건 아니거든. 준혁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웃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불법이면 어떡할 거야? 신고할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결정해야 해. 나는 변호사니까 법대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내 상황 보면 그렇게 말 못하겠어. 준혁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뒤에 뭔가 적었습니다.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내 개인 번호야. 24시간 언제든 전화해. 법률 상담은 공짜야, 친구니까. 고마워, 형. 현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애들은 봤어? 내 애들? 응. 토요일에 봤어. 어때? 귀엽지? 현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현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가족 잃어버리는 거, 그것만큼 큰 손해는 없어. 나도 이혼 한번 겪어봐서 아는데 진짜 지옥이야. 돈으로 안 사지는 거, 그게 가족이야. 현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가봐. 토요일에 비서가 미행한다며? 결과 나오면 나한테도 연락해. 도와줄 테니까. 그럴게, 형. 현우는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전히 하윤의 외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외투를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빨았을 것입니다. 내일은 꼭 돌려줘야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대상자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야? 복지관에서 나와서 지금 버스 타고 이동 중입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하윤의 외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꼭 돌려줘야 했습니다. 10시 30분. 도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대상자가 시내은행에 들어갔습니다.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고요. 지금 다시 버스 타고 복지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뭐 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까지는 못 들어가서. 알았어. 계속 지켜봐. 현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복지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의 차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도연의 차 옆에 주차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장님, 대상자는 지금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들어가 봐. 네, 사장님. 도연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현우는 외투를 가방에 넣고 복지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북적였습니다.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현우는 입구에서 서연을 찾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과 하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준과 하윤도 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현우는 가방에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하윤이 거 맞지? 서연은 외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내 옷이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윤이 벌떡 일어나
외투를 받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하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 헌옷 수거함에 있었어. 그냥 돌려주고 싶어서. 그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서연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됐어요.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이 외투를 낚아챘습니다.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하윤은 기뻐하며 외투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없어요.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서연은 하준과 하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걸어가려 했습니다. 현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5분만 시간 줘. 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5분? 5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5분? 웃기지 마세요, 강현우 씨.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현우는 복지관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우는 복지관 사무실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서연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서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집 주소라도요. 그것도 안 됩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공지 복지관 후원금 관련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며. 현우는 공지문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익명 제보, 후원금, 조사. 설마. 현우는 공지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는 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복지관에 제보를 했습니다. 서연과 관련된 일일까요? 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현우야. 지금 복지관인데 후원금 조사 공지가 붙어 있어. 이거 뭐야? 뭐? 조사? 누가 제보했는데? 익명이래. 배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우야, 이거 심각할 수도 있어. 만약 진짜 문제가 있으면. 나도 알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일단 지켜봐.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여자, 서연 씨한테 직접 물어봐.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 근데 대답 안 해. 그럼 끝까지 물어봐. 포기하지 마. 배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들 없이 혼자였습니다. 현우는 뛰어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현우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자꾸 쫓아다녀요? 나 할 말 있다고. 없다니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왜 폐공장에서 돈을 주고받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걱정? 당신이? 웃음네요. 5년 동안 애들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다가 갑자기 걱정?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신경 꺼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우는 다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조리봉사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서연의 차가운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이 현우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후원금 관련해서. 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부터요. 서류 다 뒤지고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보였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없었습니다. 다른 봉사자가 혼자 채소를 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요?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1시간 넘게 안 나와요. 현우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요? 1시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서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현우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현우를 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후 2시, 봉사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복지관을 나갔습니다. 현우가 뒤따랐지만 그녀는 이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현우는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아까 감사 어떻게 됐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끝났어요. 근데 이상한 게 많대요. 의료비 지원 서류가 특히 문제래요. 의료비 지원이요? 네.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 서류 중에 이상한 게 있다고. 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거요? 직원은 책상 위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데. 개인정보라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직원은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현우는 책상 위를 힐끗 봤습니다. 서류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류 더미에 손을 뻗었습니다. 매니 서류를 들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서 마이너스 신청인 이서연.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쌍둥이 병원 진료비 신청서였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으로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강현우. 현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강현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서연이 보호자 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을까요?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혹시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는 걸까요?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걸까요? 현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날짜는 작년 12월.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날 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아, 사장님 아직 계셨어요? 네. 저 먼저 갈게요. 현우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차갑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인 걸까요? 현우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연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배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 지금 엄청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서연이가 아이들 병원 서류에 보호자를 나로 적어놨어.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배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혹시 서류 수정 안 한 것 아냐? 아니야. 작년 12월 서류야. 6개월 전이라고. 그럼 두 가지야. 하나는 내 말대로 아직 너한테 미련이 있거나, 둘은 그냥 귀찮아서 안 고친 거거나. 현우는 첫 번째를 믿고 싶었습니다. 형, 나 오늘 서연이 집 찾아갈래. 뭐? 집 주소 알아? 알아낼 수 있어. 부탁하면. 야, 조심해. 자칫하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어. 알아. 근데 꼭 가봐야 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현우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집으로 와.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8시. 현우는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뿐 아니라 형 강민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55의 민수는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앉아. 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요즘 그 여자한테 다시 접근한다며? 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지관 관계자한테 들었어. 내가 매일 봉사 나간다고. 그것도 조리봉사까지. 너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뭐, 그 여자 때문이잖아. 이서연. 그 여자 때문에 또 미쳐가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서 형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아, 전 형수님.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도 예쁘던데요? 하. 민수는 해벌쭉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입 닥쳐. 술 마시면 가만히 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현우를 봤습니다. 그 여자 지금 복지관에서 말 많아. 후원금 횡령 의심받고 있어. 내가 거기 자꾸 나타나면 우리 재단까지 문제 생겨. 어머니,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5년 동안 연락도 안 했으면서. 사람은 변해, 강현우. 어머니의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여자는 돈 때문에 내 주변 맴도는 거야. 내가 사업 잘 되는 거 알잖아. 애들 키우느라 돈 필요하니까 다시 접근하는 거지. 아니에요. 서연이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 여자 때문에 5년 전에 얼마나 고생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생한 건 서연이에요. 저 때문에. 제가 버렸으니까.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버렸다고? 네.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랑 아이들한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과하고 싶어요. 제대로. 사과?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은? 다시 결혼할 거야? 그 애들 데려다 키울 거야? 어머니의 질문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저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역시 생각 없이 움직이는구나. 너 그러다 또 다쳐. 그리고 그 여자도 다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봉사 나가고 끊어. 알았지? 어머니. 알았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형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야, 현우야. 민수는 현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이쁘더라. 나도 어제 복지관 갔었거든. 형수님 보고 왔어. 형, 술 깨. 아니야, 진심이야. 형수님한테 잘해. 어머니 말 듣지 말고. 가족이 제일이야, 임마. 민수는 해벌쭉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현우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김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사모님 오셨던데요? 사모님이요? 네, 사장님 어머니. 관장님이랑 한참 이야기하셨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복지관까지 온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사장님 신경 쓰지 말라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복지관은 관여하지 말라고.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손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연 씨 오늘 안 나왔어요. 왜요?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관장님이 걱정하시던데. 현우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제 어머니가 서연에게도 뭐라고 한 걸까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혼자 감자를 깎았습니다. 서연이 없으니 주방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현우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우 씨죠? 돌아보니 32살쯤 되는 여자였습니다. 최은아, 서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왜 우리 언니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힘든데.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어제 어머니까지 오셔서 협박하시던데요. 언니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나타나세요. 상처만 더 커져요. 은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현우는 복지관에 나갔지만 서연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직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현우는 집에서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현우 씨죠? 저 최은하예요. 언니 동생. 은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현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서울대병원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언니가 당신 보면 더 힘들어해요. 은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옷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라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옆에서 서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다가가자 은하가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를 보더니 눈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은하가 부축했습니다. 환자분,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무너졌습니다. 은하가 언니를 안았습니다.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박정숙. 한때 자신을 사위로 받아주셨던 분. 서연이 집을 나간 후 홀로 딸과 쌍둥이를 지켜주셨던 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우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비집고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현우를 보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갑고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참 편하게 사셨겠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속에 섰습니다. 우산도 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은하가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무너졌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너무 불쌍하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지금 와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은하는 돌아서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빗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차를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운전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앞으로만 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월요일 오전, 현우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우 씨, 저예요, 최은아. 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은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당신이 봐야 할 거예요. 은하는 USB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이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열렸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20년 3월 김철수 100만 원 불법 대출 이자 대납. 2020년 5월 박영희 50만 원 대출 원금 지원. 2021년 1월 정민호 150만 원 긴급 생활비.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십 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5년 동안 한 일이에요. 불법 대출 피해자들 도와준 거예요. 불법 대출? 네. 복지관 오는 사람들 중에 불법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분들 많거든요. 언니가 자기 돈으로 대신 갚아준 거예요. 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폐공장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남자에게 건넨 봉투. 그건 불법 모금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의심했죠? 언니가 나쁜 짓 한다고 생각했죠? 은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익명 제보까지 들어왔어요. 복지관 감사 나오고 언니 조사받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수치스러워했는데. 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5년 동안 당신 없이 혼자 애들 키웠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복지관에서 조리일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 도와줬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니 통장 보면 매달 거의 남는 돈 없어요. 다 남 도와주느라 쓴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서연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고. 자기 챙기는 것도 없이 남만 도와준다고. 은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언니한테 당신은 뭐 했어요? 의심하고 미행하고 나쁜 사람 취급했잖아요. 현우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끝나요? 언니 인생 망친 게 두 번째예요. 한 번은 5년 전에 버렸고 또 한 번은 지금 의심했고. 은하는 일어섰습니다. USB는 가져가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한테 보여주라고. 은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발 우리 언니한테서 사라져 주세요. 당신이 나타날 때마다 언니는 다시 상처받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 속 엑셀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서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미행까지 시켰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빈 거실에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USB를 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이 변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10시,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있었습니다. 혼자 양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를 보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또 와요? 은하한테 말 안 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들었어. 근데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또 무슨 말이 남았어요?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 USB 봤어. 은하한테 받았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축하해요. 서연의 말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 그 말 이제 질려요. 5년 전에도 미안하다 했잖아요. 지금도 미안하다고. 그럼 다 끝나요?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5년을 살았어요. 애들 둘 키우면서, 엄마 모시면서. 당신은 뭐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죠?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돈 많고 집 좋고 회사 크고. 뭐가 힘들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애들이 아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하는 게 뭔지, 복지관에서 돈 빼돌린다고 의심받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제 정말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한 번? 몇 번째 한 번이에요? 기회는 이미 다 줬어요. 이제 없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주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현우가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안 돼. 나 할 말 다 해야 해.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 안 해줘도 돼. 근데 들어만 줘. 제발.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줄 알았어. 완전히 틀렸어. 너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어. 나만 변했어. 의심으로 가득한 인간으로.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도 잘못했어. 지금도 잘못했어. 나는 계속 너한테 상처만 줬어. 내가 날 용서 안 하는 게 당연해.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이들 앞에서만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없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주방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말순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세요. 말순 씨, 진심은 통해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서연 씨도 마음 정리할 시간 필요해요. 말순은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사장님, 진짜 잘못한 거 알죠? 네, 알아요. 그럼 됐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말순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빗속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다릴게, 서연아. 끝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현우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현우는 비서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오늘 하준이랑 하윤이 생일이야. 아, 그렇군요. 케이크 어디서 사면 좋을까? 도연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직접 만드시는 건 어때요? 내가? 네. 진심을 보여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커리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했습니다. 오전 내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후 4시, 현우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작은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하윤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김말순도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입구에 섰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현우를 봤습니다.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하준이 현우를 봤습니다. 아저씨다. 엄마, 저 아저씨 왔어. 하준이 달려왔습니다. 하윤도 뒤따랐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생일 축하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하윤이 케이크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케이크야.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어. 와, 진짜요? 하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케이크였지만 하준과 하윤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와, 예뻐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현우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 오늘은 애들 생일이에요. 애들 위해서만 있어주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6개.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우도 함께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초를 불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현우는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하주는 계속 현우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현우야. 우리 아빠 이름도 현우인데
엄마가 그랬어요. 현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자주 놀아줄 거예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현우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응, 자주 올게. 매일 올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약속해. 하윤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오늘 여기 있게 해줘서. 애들이 좋아해서요. 애들 때문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알아. 근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애들 통장에 넣어줘. 그동안 못 준 양육비야. 서연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받아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이건 애들 위해서 쓸게요. 그 순간 하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같이 사진 찍어요. 말순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준과 하윤이 현우와 서연 사이에 섰습니다. 현우와 서연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치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현우는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주 올게. 아니, 매일이라도.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서연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